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48대 33대 7이다. 뭐가?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48, 김문수 33, 이준석 7%가 나왔다라는 거죠. MBN과 매일경제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합해도 40%죠.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을 합해도 이재명 후보와 대략 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뒷제목이 박스권에 갇힌 김문수와 이준석이다라는 게 뒷제목으로 같이 지금 붙었습니다. 한국일보도 여론조사를 좀 실시를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비호감 낙인 이유. 이재명은 도덕성, 김문수는 극우, 이준석은 편가르기다. 한국일보는 지지율 조사가 아니라 호감도를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호감도를 알아본 결과 여길 좀 같이 볼까요? 주요 대선 후보 호감도입니다. 이재명 호감 43, 비호감 53. 김문수 호감 29, 비호감 63. 이준석 호감 25, 비호감 68이었더라라는 거죠. 한눈에 봐도 호감인 초록색보다 비호감인 파란색 이 막대가 훨씬 크고 높다라는 거죠. 세 후보 모두 호감보다 비호감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대선을 꼭 2주 앞둔 현재 불편한 진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지율 말고 호감도 말고 그럼 정책적인 면으로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그건 세계일보가 또 알아봤어요. 세계일보 같이 볼까요? 우클릭 2, 공약은 진보더라. 강경보수 김, 정작 공약은 중도 성향이더라라는 겁니다. 네, 지금 세계일보랑 한국정당학회가 같이 각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분석을 해본 결과 각각의 공약을 좀 수치화해갖고 알아본 거죠. 그랬더니 수치로 따지면 이렇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위에 보면 정치 성향 스펙트럼 일단 마이너스 100 진보부터 플러스 100 보수 100까지 쭉 놓고 봤을 때 가운데 0점선에 있는 게 김문수 후보라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마이너스 28.9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이재명 사이가 아니라 오히려 더 보수 쪽으로 3.03점으로 가장 세 후보 중에 보수였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 상당히 이 생각보다 이 보수와 진보가 좀 다른 위치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정책을 좀 보려고 해도 이념이 어떻고 이념에 따른 정책이 어떻고를 좀 보려고 해도 문제는 아까 살짝 봤죠. 비호감도가 너무 크면 이 후보가 가진 정책까지 눈길이 안 가는 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후보들은 이 좀 다각도로 본인의 비호감이 뭐가 문제인지 그 부분을 좀 타개하는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직위원 룸살롱 접대 안 받았다. 사진 공개한 민주 법복 벗겨야 된다. 직위원 부장판사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죠. 그런데 이 직위원 부장판사가 부적절하게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습니다라고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본인이 직접 해명하길 접대 안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정말 안 받은 거 맞습니까? 이거 거짓말한 사람, 거짓말한 이 재판부는 법복 벗겨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대체 누구 얘기가 맞는 건지 이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SKT 3년 전 해킹, 개인정보 서버도 털렸다라는 겁니다. 네, SKT 이 유심정보 해킹 사건, 그거 말고 3년 전에도 해킹 사건이 있었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나온 유심정보 해킹 사건이 알고 보니까 이미 3년 전에 심어졌던 악성 코드, 이미 3년 전부터 해킹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KT에서 얘기하기를 개인정보는 가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개인정보 서버도 요것도 털린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 저희 표로 좀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네. 지금 처음에 해킹 규모부터 좀 볼게요.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1차 발표 때 악성 코드
4종이 발견됐습니다. 4개가 발견이 됐어요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감염 서버 5개가 감염됐어요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2차 발표 어제 나온 걸 보니까 21종이 악성 코드였고요. 21종의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됐고 감염된 서버가 5대가 아니라 18대다. 추가로 합하면 다 합해서 25종의 악성 코드 그리고 23대의 서버가 해킹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해킹 기간 자체가 이미 2022년 6월부터 시작해서 25년 4월 24일, 이 최근에 제가 발견될 때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러니까 미리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보안이 좀 허술해졌다 싶을 때 활동을 시작한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볼까요? 유출 미확인 데이터. 처음에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라고 얘기했었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도 유출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도 이게 있어야 또 복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관련해서 복제할 때 필요한 이런 정보들도 유출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아직도 유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고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더 시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기표소죠. 아직 선거 안 됐는데 6월 3일 지금 오늘로서 딱 D-14일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재외국민선거는 오늘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죠. 여기 보이시죠? 프랑스 대사관 재외선거. 네, 재외선거는 오늘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118개국 223개의 투표소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 아침의 매일경제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시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차철남입니다. 차철남. 누구 이름인 것 같은데 뭐야 싶으실 수 있어요. 바로 이 사건의 용의자다라는 거죠. 시흥의 흉기난동으로 4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근데 중국인 차철남 그래서 긴급 체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 마스크를 쓴 이 사람이 용의자 차철남이라는 건데, 네, 아마 어제 퇴근길에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공개 수배합니다. 시흥 주민 여러분들은 좀 이 바깥 외출을 좀 자제해 주세요라는 소식을 아마 듣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긴급 체포가 됐다는 거죠. 체포된 차철남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편의점 주인과 70대 남성은 왜 해치를 했습니까? 피의자들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저한테 돈을 꺼갖고 그걸 갚지 않고 시비는시 혐의 전부 인정하는 겁니까? 뭐 사람 죽은 거는 피해자들이 돈을 네. 차철남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죽은 건 죽었잖아요. 나한테 그냥 돈을 안 갚았어요. 12년씩이나 갚고서 이 돈을 빌리고서 안 갚았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저희가 본 모습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써서 좀 위험한 사람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공개 수배가 이미 됐었죠. 수배 전단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생겼었다라는 거죠. 네. 이 한 170cm 정도의 키에 보통 체격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언뜻 지나갔을 때는 그냥 동네 아저씨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정도의 인상착의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라는 거죠.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사람을 이렇게 중요하게 지금 아침에 매일경제가 다루는 거야 싶으실 수 있어요. 사건 시간대별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9시 34분에 이 시흥에서 한 편의점에서 이 편의점 주인이 숨졌습니다. 다쳤습니다. 흉기로 다쳤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차철남 씨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르고 그리고 달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달아나는 차량을 좀 추적을 해보니까 이 차 여기 주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차량 소유주 집을 찾아가 봤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차량 소유주가 곧 용의자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갔었던 겁니다. 갔더니 뜻밖의 여기에서도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신이 발견이 됐어. 그리고 난 다음에 불과 2시간 20분 뒤에 인근에 있는 다른 공원에서 약 한 2km 정도 떨어진 다른 인근 공원에서 이번엔 70대 남성이 흉기에 피습이 되는 일이 발견이 됩니다.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아까 처음에 사건이 있었던 이 편의점 맞은편에 있는 집에서 또 다른 시신이 또 발견이 됩니다. 자꾸 시신이 추적을 해서 쫓으면 쫓을수록 시신이 한 구, 두 구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지금 외출 자제하십시오. 안전에 유의하십시오라는 문자가 발송이 됐고요. 결국 어제 저녁 6시 30분 공개 수배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때 아마 이 지금 보이시는 바로 저 수배 전단이 이제 공개가 됐다라는 거죠. 공개 수배에 들어간 뒤에 대략 1시간이 채 안 돼서 이 시화호 주변에서 차철남을 긴급 체포를 해서 어제 저녁 8시 30분 이제 압송해서 이 공개적으로 이 제대로 조사를 좀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사안이 자꾸 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신이 자꾸 추가로 발견이 되는 좀 무서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 범죄 교정심리학과 교수님 지금 저희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게 지금 무서운 게 벌써 숨진 사람만 2명이고 2명도 지금 크게 다쳤다라고 하는데 근데 의아한 게 한 장소가 아니라 지금 다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막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네. 하는 얘기가 마음이 아프다. 사람이 어쨌거나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을 줄 몰랐는데 사고로 우발적으로 죽은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지금 그 표현이 매우 부적절한 표현을 써서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그 어떤 살인 의도에 대해서 좀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이고요. 지금 본인이 주장하는 건 지금 그 사망에 이른 그 두 사람은 국적이 아마 중국 동포인 것 같고, 네. 예, 뭐 원래 알던 지인 형제라고 처음에는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그 지인들과 뭐 뭔가 돈거래가 있었다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돈을 갚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런 행위를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네. 문제는 그럼 나머지 두 사람이 이제 다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은 사실은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 난동에 의해서 다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하는 소위 원한 관계가 형성이 됐다고 치면 네. 그러면 결국 그 불만이 있는 대상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도주를 하는 게 일반적인 합리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고 한 장소에서 계속 뭐 며칠 간격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여러 사람 다치게 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혹시 뭐 사망한 사람이 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실 지금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일단은 도주 시도를 구체적으로 한 것으로는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아서 사실 가장 뭐,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거거든요. 지금 현재 네, 2명 사망, 2명이 다쳤다고 하는데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자꾸 파면 팔수록 시신이 추가로 나오니까 뭐 추가적인 사건이 더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죄 분석 요원을 투입을 해서 네. 뭐 예컨대 지금 연쇄살인범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 특성을 이 사람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와중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런 면담 과정 중에 여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본인 차철남은 얘기를 하기를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12년 동안 이걸 갚지 않아서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럼 관련돼서 지금 일단 현재 뭐 숨진 두 사람은 뭐 형제인 것 같다라는 이 추측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관련해서 이게 다 피해자들이 전부 돈 문제로 연관이 된 것이냐라는 의문도 들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러기가 매우 어려운 게 네. 지금 그 피해자는 4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2명은 뭐 이제 아무래도 서로 뭐 과거부터 알고 지낸 십수년 뭐 꽤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람들 같은데 네. 문제는 편의점에서 이제 영업을 하시던 분은 아침 9시에 밑도 끝도 없이 이제 뭐 흉기 난동을 당한 건데 그 사람과는 별로 특별히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주차장에서 또 피해를 당하신 분은 뭐 이제 집주인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네. 여하튼 그 사람과도 별로 금전거래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본인이 주장하는 뭐 돈을 안 갚아서다 이런 식으로 퉁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어떤 진술 태도와는 좀 거리가 있는 사건이다. 범행 동기가 뭔지 네. 지금 명확하게 밝혀진 게 아니다. 라고 일단은 뭐 전제하고 경찰이 명확한 범행 동기를 이제 확인해야 될 건데요. 네. 그러면 결국은 사망한 두 사람과 이 사람이 세 사람이 도대체 뭘 하고 살았는지가 사실 굉장히 의문이 되잖아요. 네. 이제 뭐 아침 9시에 흉기를 들고 편의점 들어가서 난동 피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마약과 연관된 것도 좀 조사를 해보고 정신 상태에 대한 조사도 뭐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처음에 그 편의점 여주인은 자신을 평소에 험담을 했다라는 이유로 또 흉기를 휘둘렀다 그러고 그 공원에서 70대 남성, 뭐 집주인이라고 알려진 그 70대 남성한테는 평소에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라는 게 이유였다고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집에 갔을 때는 벌써 며칠 전에 숨진 걸로 보이는 시신이 발견이 된 상태라고 하면 이미 사람을 한 번 살해한 상태에서 며칠이 지나서 이게 진행이 되어 오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험담했어. 나 무시하는 것 같았어라 그러면서 추가적인 범행을 이어갔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그냥 뭔가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건가 싶을 수 있는데 또 도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지금 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교수님. 네, 일관성이 없는 사건이 틀림이 없고요. 지금 범행 동기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것도 사실관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돈을 빌려줬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네. 자신을 무시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자신을 무시해서 흉기 난동을 벌이는 이런 사건들은 뭐 피해 망상 등 뭐 정신병적인 증세가 있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딱히 그렇게 정신병적 증세를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실내에서 사람을 죽이고 며칠을 사실 오도 가도 안 한 채 거기서 그 동네에서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가 보통 범죄자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이코패스 검사도 해보고 이게 연쇄살인이 아니냐 하는 네. 것도 추가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일관성이 없다. 범행 동기, 본인이 이야기하는 범행 동기가 네. 뭐 설득력이 없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예의주시해야 될 사건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은 연쇄살인적인 어떤 이런 정황이 다른 추가적으로 있는지를 이 경찰이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마약이나 다른 부분, 약물에 의한 부분이 있는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다. 사안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부디 추가적인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좀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삼겹살에 소맥. 맛있죠. 네, 맛있는데 맛있어서 키워드는 아닐 겁니다. 보겠습니다. 지기현, 소주도 안 얻어먹어. 민주, 사법부의 입증 맡길 것. 이게 무슨 얘기냐? 앞서 말씀드렸죠.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규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지규현 부장판사가 부적절하게 이 사건 관련한 뭐 이 인물들과 함께 이 인물들한테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있었죠. 이 나와서 재판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규현 부장판사가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해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궁금해하시고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좀 신뢰를 받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라면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 알고 있는데
평소에 저는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면서 소주랑 맥주를 마시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의혹적인 내용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요 재판 진행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앞으로도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 신속한 재판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조상우 변호사님. 네. 지금 주기현 부장판사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평소에 삼겹살에 소맥 먹는데 심지어 지금 시대에는 그런 거 사주는 사람도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일단은 형식에서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기 앵커도 계시지만 앵커의 개인적인 의혹이 뭔가 발생했다고 해서 네. 방송을 통해서 본인이 출연하는 진행을 하는 방송을 통해서 해명을 합니까? 그렇게 해명하지 않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네. 개인적인 비의혹이 있다고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발표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은 소통관에서 따로 이제 기자회견을 잡고 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서 판사의 경우에 이런 일반적인 의혹이 발생하면 통상은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 내규 때문에 그래요. 법원 홍보 업무에 관한 내규에서 보면 이러한 일반적인 일반 보도 사항에 관해서 만약에 법원이나 법원 구성원들이 할 말이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을 통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모두 발언의 형식으로 이거를 하게 되면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트, 이른바 법원이 재판장 개인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사람은 피고인일 수 있고요. 그 피고인과 대립하고 있는 검사, 그리고 그 재판을 객관적으로 진행하는지 방청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개인적인 비의혹에 관한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이 심지어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과 실제로 사진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달라요. 뭐냐면 본인은 소주와 삼겹살을 즐긴다고 했는데 네. 누가 보더라도 소주와 삼겹살을 파는 그런 업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식도 잘못됐고 그 내용에서 거짓으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더더욱 그 내용조차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형식도 내용도 잘못됐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요거 하나만 더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 조 변호사님. 그럼 어쨌거나 뭐 룸살롱, 뭐 그리고 여기서 뭐 술을 먹었고 했는데, 네. 그럼 접대가 아니라 주기현 부장판사가 내 돈 주고 먹었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괜찮은 겁니까? 내 돈 주고 먹었다는 것 자체도 만약에 사건 관련자하고 먹었다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판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법정, 신성한 법정에서 본인이 누가 보더라도 통상의 그 국민들 시선에서 볼 때는 거짓말로 인식될 수 있는 언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장소에 가지 않은 것처럼 설명을 했잖아요. 네. 평소에는 소주와 삼겹살을 즐기는 것처럼 설명을 했지만 고가의 양주가 파는 고급 술집에 출입한 사실 자체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비춰보면 지금 해명 자체나 그 이후의 행동이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거는 만약에 접대를 받았는지 실제 그 사실관계하고도 무관하게 품위 손상에 따른 징계 사유가 충분할 만큼 굉장히 잘못된 언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접대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이 판사의 어떤 품위 자체를 품위 유지 의무를 좀 손상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조영술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그 이 의혹 제기에 대한 형식 내용 오히려 팩트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진이 그 8월에 찍은 걸로 이제 나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의혹이 되는 부분은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계엄 이후의 사건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점이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8월에 미리 앞으로 뭐 계엄이 있었고 탄핵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을 예상을 해서 미리 만났다는 말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가 어디 있습니까? 또한 그 룸사롱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이미 현장 취재를 가봤는데 룸사롱이 아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맞지 않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특히 이젠 윤석열 대통령의 이젠 재판을 바로 앞두고선 바로 직전에 공개해가지고 여론몰이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이 형식이나 내용이나 방법이 과연 적절했냐 이 부분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거에 대해서 노정면 이제 의원 현재 대변인이죠. 대변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직접 당사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라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고발까지 해서 법적인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한번 던져가지고 의혹을 통해서 여론몰이, 그리고 마녀사냥, 인민재판 이거 통해 가지고 선거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행태, 굉장히 국민들의 시각으로 볼 때 많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은 이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 자체가 좀 팩트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진 그리고 뭐 이 노종면 대변인의 얘기를 좀 말씀을 하셨죠.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지금 지규현 부장판사가 본인 이제 재판에서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려하실까 봐 말씀드려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민주당 이게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진처럼 이렇게 공개를 했다라는 거죠. 노종면 대변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바로 이곳을 출입한 사진을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기현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십니까?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닷새 만에 지기현 판사가 삼겹살을 입에 올렸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생각 해본 적도 없다. 삼겹살에 소맥이나 먹는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습니다. 여성 종업원들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노종면 대변인 얘기는 지규현 부장판사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진을 어제 3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기현 삼겹살 사주는 사람도 없다. 민주당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먹습니까? 라고 지금 노종면 대변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공개한 사진을 좀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지금 이 지기현 부장판사죠. 그리고 옆에 있는 뭐 2명의 추가적인 지인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저희가 처리를 좀 했습니다. 이 인상 차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일단 지기현 부장판사가 누군가 2명 정도와 함께 앉아 있다라는 거죠. 이 앉아 있는 공간이 바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3번 사진. 요 3번 사진과 상당히 같지 않느냐 추측컨대 여기 지금 꽃이 있고 요 끝에 이 탁자가 있는 걸로 봐서는 요쪽쯤 혹은 요쪽쯤 어디 여기나 여기 코너쯤에 앉아서 찍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민주당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노종면 대변인이 그랬죠. 여기는 뭐 여성 접객원도 있는 곳이었다. 상당히 고급 비싼 술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사진도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차기를 알아볼 수 없지만 어쨌거나 여성들이 곳곳에 좀 앉아서 같이 함께하는 뭐 이런 술집인 걸로 보인다. 이거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용술 대변인님. 그 지금 민주당은 사진 봐라. 같은데 아니냐. 근데 장소가 보니까 또 약간 좀 이거 벽지나 이런 모양들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해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역설적인 게 뭐냐면 네.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각종 재판에서 나와 있는 사진에 있는 인물들 다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몇 박 며칠 동안 여행을 가고 그리고 같은 그 성남에서 근무하고 뭐 경기도에서 근무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단계 차이가 많이 나서 모른다 이상한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이 사진 한 장으로 이제 굉장히 내밀한 관계에 내통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게 굉장히 민주당 차원에서 너무나도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말했던 대정동, 백현동, 성남FC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많은 재판들 받고 있고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나왔던 사진들 전부 다 아니라고 말한 것 그렇다면 전부 다 이재명 후보가 다 아는 사람으로 치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자기역설에 빠져가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음해하고 여론재판하고 심지어 시점까지도 맞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들고 나와서 현재 상황에 끼워넣게 한다는 거는 그럼 10년 전에 누구 만났던 사람이 지금 사건에 뭐 해당되는 범인인 겁니까? 그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한 논리로서 인민재판과 여론재판한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인민재판, 여론재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조 대변인님. 그럼 아까 제가 조상욱 변호사께도 그런 취지로 여쭤보긴 했는데 그럼 만약에 접대를 받은 게 맞다고 하면 그럼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재판부 즉시 교체하고 재판 업무에서 지 부장판사가 물러나야 된다고는 보십니까?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네. 접대를 받은 부분이 있고 다른 사건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법적 판단을 받아서 처벌받아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제 옹호하거나 지킬 마음은 전혀 없고 심지어 이거에 대해서 강한 이제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은 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재판,
자신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그리고 자신들이 진행하는 그러한 법적 절차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거나 수긍하지 못한다고 하면 탄핵을 한다던가 특검을 한다. 얼마 전에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도 네.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특검하겠다. 자신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그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했다는 걸로 지금 보복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서 봤었을 때 과연 이게 재판관들에 대한 보복 행위 그리고 심지어 한 번 더 나가서 법까지 바꿔가지고 자신에 대한 그 사면을 받기 위한 그런 유죄에 대한 부분들을 지우는 부분들 네. 이러한 행태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사법부를 흔드는 행태가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이 될 수 있을지 강한 의혹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지기현 부장판사를 우리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접대를 받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법에 따라서 마땅한 뭐 징계든 처벌이든 받는 게 맞다고 보지만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 제기하는 의혹은 또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본다. 이건 마녀사냥이다라고 또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조상호 변호사님. 네. 지금 지기현 판사는 재판부 뒷조사, 공격 이런 단어를 지금 썼거든요. 만약에 접대가 또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결론이 나면 또 상당한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 뭐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접대 여부하고 무관하게 이미 지기현 부장판사는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한 명백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도 배제돼야 되고 그다음에 징계 절차는 열려야 됩니다. 그 부분은 좀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조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전 일이라면 참 네. 이재명 후보가 억울했나 봅니다. 근데 이분은 공교롭게 그 이재명 후보처럼 10년 전 일이 아니고 1년 전 일입니다. 작년 8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한 문제와 관련이 없지 않냐. 저희 민주당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부분 의혹의 부분을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판사가 네. 여러 형태로 약점을 검찰로 잡혔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검찰에 질질 끌려다니는 굉장히 무력한 재판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의혹의 발단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미로 우리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지 못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길 여기가 실제로 알아보니까 룸사롱이 아니다. 룸사롱 아니고 단란주점이 아니라 심지어 일반 음식점으로 업태를 네. 걸어놓고 불법 영업하는 곳도 태반이고요. 저 밑에 지금 여성 접객원과 함께 네.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저 사진은 사후에 이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실제 업태를 확인하고 촬영한 사진이니까 이 업소가 예를 들면 룸사롱이 아니다. 신고된 거는 단란주점 아니냐. 네. 그런 말씀으로 피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택가 내에 저렇게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장소에 왜 고위법관이 사인들과 출입을 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심지어 그 해명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기현 부장판사는 분명한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될 겁니다. 그 지금 말씀은 지금 사진으로 보여지지 않느냐. 이건 누가 봐도 유흥주점이다. 다만 유흥주점임에도 불구하고 여긴 단란주점으로 사실상 이 업종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곳인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를 가지고 온 이유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룸살롱 사진을 저희가 사진으로 본 이 룸살롱의 내부 장소에 설명이 좀 들어가 있어요. 어떤 곳이냐라는 거죠. 궁금하죠? 저도 궁금했습니다. 의혹의 장소, 라이브 카페라고 불리는 주점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식품위생법상 룸살롱은 일종 유흥주점을 말하는데 여긴 2종 단란주점이다. 내부에는 단체석에 있는 방 3개, 공개된 홀에 테이블 4-5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피아노, 기타, 스크린 등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 근데 요걸 보면 또 조 변호사님, 네. 요걸 보면 우리가 언뜻 요즘 7080 라이브 카페 그런 거 아니야라는 또 생각이 드는 약간 그런 스케치예요. 조금 안타까운 게 네. 기자분께서 저런 부분을 기사로 쓰실 거면 법령도 같이 조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단란주점 업태는 저렇게 룸을 만들면 안 됩니다. 차폐 시설이 어깨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네. 저 자체가 이미 룸사롱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영업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단란주점으로 신고해놓고 불법 영업으로 룸사롱 영업하는 업체에게 저기 단란주점으로 신고돼 있지 않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보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제
이 업소가 어떻게 업체를 운영해 왔는지 이 업소를 운영했거나 아니면 이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적이 있거나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좀 밀착 취재도 같이 동반됐어야 하는 거 아니냐. 명백히 지금 우리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룸사롱 시설을 해놓고 지금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신고된 사항으로만 보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 보도를 읽고 있는 국민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네. 조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게 품위 유지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품위 네. 유지하면 이재명 후보만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자신의 이제 출마를 강행한 어떻게 보면 이제 1심 재판, 2심 재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원 당규상 출마할 수 없는 부분을 갖다가 개정해서 나간 것 자체가 품위 위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불법 영업을 하는 업체라면은 그 부분의 업체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처벌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직위원 어디 직위원 판사 저 사진을 아무리 보더라도 네. 여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이 없고 남성들끼리 찍은 사진과 여성들끼리 여성과 남성이 섞여 있는 사진을 갖다가 섞어가지고 같은 사진으로 이렇게 치부해가지고 만드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조작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후보가 저번 재판을 받았을 때 자신이 이제 빠져나가기 위했던 게 사진을 확대해가지고 자른 것도 사진 편집이라고 했는데 네. 엉뚱한 사진을 갖다 붙여놓고 동일 사건에 넣는다? 그리고 동일 의혹에 넣는다? 이것만큼 짜집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불법이 있으면 불법이 있는 대로 처벌해야 되는 부분, 의혹은 의혹대로 따로 봐야 되는 부분, 진실은 진실대로 따로 돼야 되는 부분을 모두 다 섞어가지고 한 군데서 비빔밥 같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 부분 짧게 여쭤볼게요. 짧게 네. 조 대변인, 조 변호사님. 지금 말씀은 아까 여성들이 있는 그거는 별개의 그들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만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주기현 부장판사가 지인들과 찍은 사진에서 여성이 어디 있느냐, 남성 세대 아니냐. 근데 왜 섞어서 마치 여성 불러서 같이 논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취지예요. 여성 불러서 같이 노는 사진을 본인들이 찍나요? 저거는 누가 봐도 본인들이 찍은 이 일행 중에 한 분이 찍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지금 그 밑에 보여준 그 자료화면 같은 경우는 이른바 몰카로 찍은 거잖아요. 살짝. 그래서 이제 얼굴들이 등장하지 않게 뭐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촬영한 것인데 그 두 개를 동일선상에 놓는 것도 너무 우습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 대변인 말씀을 들어보면 이재명 후보가 정말 억울한 사건으로 지금 기소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10명이 있는 그 단체 사진에서 4명만 오려냈다고 했기 때문에 편집 조작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3분이 앉아 있는데 3분을 찍은 그 사진 자체의 원본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하고 동일선상에 비교해가지고 뭐 곡해하고 왜곡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애초에 그 두 개가 전혀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렇게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 다음 기사와 똑같다라는 거죠. 서울신문 같이 볼까요? 거짓말 판사한테 재판 못 맡깁니다. 빨리 법복 벗으세요. 라고 얘기를 민주당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애매한 사진으로 괜히 여론몰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공방 아닌 공방들. 근데 관건은 주기현 부장판사가 민주당이 제시한 3장의 사진 이후에는 아직 답변이 추가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만 짧게 조 대변인님. 네. 다음 재판에서 지 부장판사가 추가적으로 이 사진에 대한 해명도 할까요? 저는 할 필요도 없다라고 봅니다. 얼토당토 않기 때문에 네. 고발 좋아하니까 민주당 고발하면 됩니다. 뭐 사법부의 판단 맡기지 마시고요. 그리고 몰카로 저 사진 찍었다고 직접 방금 말씀까지 하셨는데 몰카로 찍어가지고 누가 찍었을지 모르는 사진에 여성이 찍었을 것이다라는 짙은 의혹이 있는 것 같이 저 3명 남자 네. 찍은 걸 갖다가 누군가가 찍어서 종업원이 찍었는지 셀카로 찍었는지 그런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찍어줬을지 모를 것이다라는 이런 의혹 제기들은 굉장히 아주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고발하시면 됩니다, 그냥. 잠깐만 정정해드리면 네. 제가 저거를 어떤 여성이 찍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일행 중 한 명이 찍었거나 그 안에 있는 분이 한 명이 네. 지금 카메라를 응시하고 찍은 거잖아요. 그걸 네.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럼 요것만 하나 추가로 고발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셨는데 고발할 의향도 있는 겁니까? 예, 막 고발까지도 지금 공수처 고발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런 거 여부를 떠나서 네.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법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발이 사법부에 맡기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의 시선과 눈높이도 있다는 거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권한남용과 그다음에 그 사법부가
저기 일탈을 했을 때 그거를 네. 견제하고 감독하는 거는 민주당만의 몫이 아니고 국민의힘 정당도 공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공방을 벌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직위원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지금 상당히 좀 사안이 자꾸자꾸 좀 커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빨강, 파랑.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도 아니고 이게 대체 왜 나왔냐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홍준표, 윤 탈당했으니 김문수 지지,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라고 홍준표 후보가 얘기를 했다고 간 특사단 중에 한 명이 전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전했냐? 여기 보겠습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홍 전 시장이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윤 전 대통령이 탈당했기 때문에 김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으면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난 지금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더불어 여기 좀 사진 같이 볼까요? 이번에 간 특사단이 쭉 보이죠. 여기에 홍준표 전 시장이 앉아 있고요. 아마 여기가 김대식 의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앉아서 여기 가면 유상범 의원이 아닌가 싶은데 앉아서 4명이서 약간 에워싸듯이 홍준표 시장 가운데 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무려 한 4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최종 저희 매일경제에 실린 그 사진 좀 같이 볼까요? 해맑게 웃는 이런 사진으로 아름답게 마무리인 것이냐라는 거죠. 네. 근데 윤주진 위원님, 지금 일단 김대식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뭐 상당히 얘기가 잘 됐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 지지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이게 맞는 거야? 믿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게 경선 끝난 직후에 홍준표 전 시장 미국 안 가고 그냥 저 선대위원장 해주기로 했어요 라고 했다가 홍 시장이 아니요, 나 갈 건데. 그리고 또 간 적도 있긴 하거든요. 예. 이거 믿을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뭐 근데 그래도 4시간 반이나 만남을 가졌고 네. 그 결과 이제 김대식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홍준표계 인물로 꼽히고 이번 경선에서도 상당히 밀착해서 네. 후보를 지원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김대식 의원이 저렇게 전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저는 홍 전 시장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오히려 홍준표 시장의 동의도 없이 네. 김대식 의원이 함부로 저렇게 말을 했을 경우에는 이 좁혀졌던 거리가 오히려 더 멀어져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신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아마 뭐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제가 봤을 땐 부수적인 문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탈당을 안 했다라면 안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일단 그 어떤 나름대로 본인이 명분을 찾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를 좀 적절하게 잘 활용하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이재명 뭐 정권이 만약에 들어설 경우에 초대 총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또 홍준표 시장도 주변으로부터 아마 엄청나게 많은 만류와 또 회유 또 비판도 받았을 겁니다. 30년 동안 몸담았던 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내가 너무 저쪽으로 갔나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이렇게 특사단이 가서 잘 위로를 드렸고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좀 풀리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만약에 마음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공개적으로 언론에 마음 다 풀리고 지금 이 김문수 후보 지지하기로 했어요라고 얘기했다가 더 간극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건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표적인 친홍계 인생 김대식 의원이 얘기를 했다는 건 이건 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이 특사단이 올 예정이고 한창 비행기 타고 지금 쭉 하와이로 넘어가고 있는 중에 올라온 SNS가 의미심장했었다라는 거죠. 홍준표 시장 이렇게 올렸어요. 한 번 속이면 속인 놈이 나쁜 놈, 2번 속이면 속은 놈이 바보, 3번 속이면 그건 공범이 됩니다. 라고 분명 정치적인 SNS 안 올린다고 하긴 했는데 어제 오전 11시에 올렸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글은 사실 이게 상당히 서영주 대변인님 네. 다각도로 해석이 가능해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당신네들 다 공범이야. 아유 그래 3번 지금 속고 있는 거거든 공범이야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한 번, 두 번 속을 수 있지만 세 번째 속으면 안 된다. 고로 나는 속지 않겠다라고 본인의 얘기를 쓰는 걸 수도 있고요. 네.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어떤 취지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이는 놈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꾸 속이는 놈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누굴까요? 그러면 김대식 의원이랑 이 세 명이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 SNS 행간에는 조금 읽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3번 속이면은 네. 속아준다. 네. 근데 속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2번은 속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네. 본인 바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3번을 속인다는 건 지금 뭔가 김문수 후보 측의 친서를 가지고 손편지를 가지고 갔을 때 지금 현재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선대위에 참여는 못 시켰어도 민주당이 못 가게끔 발을 잡은 뭔가가 있을 거예요. 뭘까요? 저는 사실상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의미는 선거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뭐 판세 2분이 참여한다고 바꿔질까요? 그렇지 네. 않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보수 재건에 대한 어떤 큰 중책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친윤그룹이나 나머지 김문수 후보까지 모두 포함해서 네. 이번 선거가 끝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뭔가 새롭게 바꿔보겠다. 그 중책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어떤 선택지를 갖고 가지 않고서는 3번 네. 속는다는 얘기 안 하겠죠. 그래서 절대 속지 않겠다. 네. 라는 것이라서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이번에 이제 선대위는 아니지만 네.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부분과 뭐 언론에 나왔던 보수 대통합 네. 이 단어에서 이제는 국민의힘은 내 중심으로 이제 가겠구나라는 것을 약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떤 약정을 받고 이번 선거에서 도움을 준다. 예. 그러니까 선거 이후를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선거 이유를 보고 홍준표 전 시장이 김문수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뭔가 내민 뭔가를 약조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럼 윤주진 위원님. 예. 만약에 약조를 받았다고 한다면 3번 속이면 그건 공범이 됩니다. 이 취지는 내가 2번 속지 3번 속아 3번은 안 속을 거야라는 취지인 건데 그러면 국민의힘과 뭐 김문수 후보 쪽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정말 대통합의 어떤 기틀을 세우는 중대한 역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사실 홍준표 전 시장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믿어 할 수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받았다는 건 내가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믿어 뭐 이런 취지인 겁니까? 글쎄 저는 김문수 후보라든지 당 선대위 차원에서 홍준표 전 시장에게 어떤 약속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선거가 너무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처럼 모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면은 그런 약조들이 어느 정도 좀 가치가 있을 텐데 지금 우리는 정말 승리를 거의 이제 희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도 뭐 정치 구단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 저는 그래서 어떤 약조가 있었다기보다도 네. 그냥 김문수 후보의 진심어리 어떤 사과 정도와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뭐 대선을 이긴다면 너무 좋겠지만 혹시 힘들게 되더라도 함께 당을 좀 이렇게 개혁해보자 그런 제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홍 시장 입장에서는 저는 3번 속이면 공범이다라고 했을 때는 본인은 어쨌든 이번에 선대위에는 합류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걸로 보는데 아하. 이게 보면 결국 윤 탈당했으니 김문수 지지 이거잖아요. 네. 근데 홍준표 전 시장은 과거에서부터 또 꾸준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정 어린 목소리를 내왔어요. 문수영 문수영 네. 하면서요. 물론 탈레반이라고도 했지만, 예, 근데 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 되게 원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서 후배로서 함께 과거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을 같이 거쳐왔던 그 정치 선후배로서 김문수라는 사람을 나는 지지한다라는 것이고 보수 대통합 이거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럼 보수가 분열하길 바란다는 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홍 전 시장이 아주 원론적인 수준에서 김문수 후보 개인을 지지하는 수준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내가 다시 뭐 당이 돌아가서 뭐 다시 입당을 하고 뭐 당직을 맡고 그런 것까지는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3번째는 속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내가 3번째는 속지 않는다라는 취지는 선대위엔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 내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까지 심적 지지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내가 뭐 돌아가서 선대위로 가서 활동을 한다거나 이러진 않겠다라는
있다라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 이 특사단 중에 한 명 유상범 의원이 미국 하와이에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시간 동안 깊은 대화를 했다. 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이 마음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 주십시오라는 부탁에 홍준표 전 시장도 좀 깊이 있게 받아들였고 오늘 저녁에 2차 만남이 예정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저녁 자리를 만들어서 저녁 같이 하지라고 2차 만남이 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김은미 생각입니다. 추측컨대 선대위에 좀 들어오십시오라고 국민의힘 특사단이 또 얘기를 하고 홍준표 시장이 이거를 받을 거냐 말 거냐 여부를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이 가능한데 저희가 지금 홍준표 시장이 올린 SNS 글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을 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거 말고 프로필 사진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누가 봐도 파란색 양복이죠. 약간 좀 밖에 입고 다니기 너무 밝은 거 아니야 싶을 정도의 약간 파란 느낌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넥타이도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양복에 파란 넥타이. 이렇게 사진이 바뀐 직후에 특사단을 만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은 양복이긴 한데 빨간 넥타이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런 거죠. 소영주 대변인님. 네. 파란색은 민주당의 색깔 아닙니까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사실상 헤어질 결심을 했다가 마음을 빨간 넥타이로 돌린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사진을 보면 저게 이제 포삽 처리라는 거잖아요. 넥타이가 똑같은 건데 색깔만 바꿨어요. 그러니까 좀 유치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뭐 이 프로필 사진 올려서 나 민주당 갈 거야. 이따가 면담하고 나서 빨간색 바꿔서 그래 나만 바꿨어. 그러니까 저는 참 국민의힘이 좀 한심하다고 해야 되나요? 하와이에서 2차 만남을 갖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대선이 D-14입니다. 하와이에서 2차 만남하고 거기서 다 결단 짓고 비행기 타고 오면 D-한 10일 될까요?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돌아오면 판세가 확 바뀝니까? 제가 말한 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민주당으로 가는 것만 막을 뿐이지 이번 선거에 어떤 판세에 영향을 줄 만한 결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 국민의힘은 지금 대선에 거의 자포자기 상태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뭐 뉴스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넥타이가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대단한 성과인 양 얘기하면서 아 김문수 후보를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지한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해줄 거다. 네. 라고 하면 뭐 대선이 바뀝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최소한 정치인에 대한 어떤 거취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리기보다는 당의 방향과 정체성을 가지고 논박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은 지금 최근에 일련의 과정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하와이에 김대식 의원 만남 이런 것들이 뉴스가 되는 건 이번 대선에서는 포기한 거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나 국민의힘이 공을 들이고 할 시기가 아니다. 지금 D-14인데 지금 미국까지 날아가서 홍준표 시장이 다시 뭐 오셔서 지지해 주시고 이런 얘기를 할 때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넥타이 색깔 갖고 얘기를 할 때냐라고 했는데 사실 홍준표 전 시장한테 빨간색은 또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홍 전 시장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제 이니셜이 J하고 P인데 Justice와 Passion입니다. 러시아에서 붉은색이 정의와 열정입니다. 그래서 내 넥타이를 이제 붉은색을 22년 전부터 매기 시작했는데 속옷도 빨간색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아 진짜입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빨간색을 좋아하는 건 뭐 전 국민이 알고 있죠. 그래서 오죽하면 뭐 속옷도 빨간색이다 뭐 이런 얘기. 중요한 날은 뭐 빨간색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도 쭉 뭐 정치권에선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얘기들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홍준표 전 시장이 파란색 넥타이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민주당 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파랑과 빨강 오간 홍의 넥타이. 국힘 홍준표 김 지지 밝혔다.
지금 이 사실 서영주 대변인님의 이런 지적이 윤주진 위원님, 예.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좀 뼈아플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 2주 앞두고 아직도 이제 이 집안의 어떤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을 국민들에게 노출한다라는 건 매우 죄송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만큼 절박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 뭐 홍준표 없어도 돼, 한동훈 없어도 돼,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렇게 선거했다가는 정말 국민들이 정말로 크게 실망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는 거고요. 네. 오죽하면 이렇게 선거 바쁜 와중에 현역 의원 몇 명이 비행기 10시간 타고 가서 하와이까지 가겠습니까? 그럴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로 홍 전 시장이 만에 하나라도 홍준표 시장마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이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배출했던 경남지사, 대구시장, 당대표 그리고 대통령 후보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순간 보수는 정말 이제는 폭삭 망의 수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만큼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겨우 홍 전 시장의 마음을 좀 붙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넥타이도 빨간색으로 바꿔주셨잖아요. 네. 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지금 보수는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그렇게 단지 여유가 있어서 정말 국민들 보기에 민망한 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를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절박하기 때문에 미국 하와이까지 날아가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냐. 만약에 홍준표 전 시장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한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악재는 없다라고 또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서 굳이 선대위에 이 합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정도까지로 이재명 후보로 넘어가지 않도록 확답만 받아도 충분한 성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상범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파란 넥타이 문제가 될지 몰랐다더라. 논란이 될지 몰라서 그랬는데 흔쾌히 프사를 바꾸겠다, 프로필 사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민주당이랑 손잡을 일은 없다고 명확하게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왜 굳이 갑자기 하와이에서 파란색 넥타이 입은 프로필 사진으로 내동 놔뒀다가 왜 바꿨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성배 대변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볼까요? 이 대변인은 대선용으로 쓰던 프로필을 한나라당 시절 프로필로 바꾼 거다. 민주당 파란색이 아니라 한나라당 파란색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윤주진 위원님. 예. 진짜 홍준표 전 시장이 논란이 될 줄 몰랐을까요? 갑자기 한나라당 때의 사진을 최근에 찍은 사진도 다른 사진도 많을 텐데 하와이에서 찍은 사진도 많을 텐데 굳이 왜 한나라당 때의 파란 사진을 그럼 갖다 썼냐라는 겁니다. 근데 한나라당이면 벌써 한 20년 전 정도 얘기잖아요. 한나라당 시절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젊으셨을 텐데 제가 봤을 땐 사진은 한나라당 시절은 아니고 아무리 길게 가봐야 자유한국당 정도 시절이신 것 같거든요. 저는 의도된 거라고 봐야죠. 물론 홍 시장도 그렇고 저희 대변인도 그렇고 차마 우리가 그렇다고 이재명 후보 쪽에 좀 친화적으로 하려고 해서 파란색 입었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나 진짜 간다. 나 진짜 이제 한 발짝 남았어. 네. 나 이거 선 넘는다. 네. 이 정도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경고를 주신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때 이제 특사단이 가서 극적으로 봉합이 됐고 네. 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똑같은 사진인데 넥타이만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은 사진을 찍는데 넥타이만 그것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꿔서 사진만 찍었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표정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토샵으로 이 색깔을 바꾸신 건데 저는 되게 좀 위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났고 몰랐다라는 식으로 약간 시침이 뚝 떼면서 말씀하시고 넥타이 바꾸면서 나의 마음이 좀 풀렸어. 그래서 나의 지층, 나를 응원하는 분들께서도 이탈하지 마시고 네. 그냥 이대로 일단은 김문수로 갑시다. 이런 메시지를 되게 재밌게 전 주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과연 정말 홍준표답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렇다고 치면은 서영주 대변인 네. 짧게 여쭤볼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오면 이보다 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 다른 타당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홍준표 전 시장이 만약에 지지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민주당에서 굉장한 호재일 수 있는 거긴 한데 아쉽다? 라는 느낌. 뭐 아쉬울 건 없어요. 네. 아쉬울 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겠죠. 민주당이 지금 현재 판세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고 말고에 따라서 판세가 흔들린다? 그건 아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기회를 준 걸 수도 있죠.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다음 정부에서는 네. 뭔가 우리가 극단의 정치보다는 민생이나 어떤 여러 가지 통합에 대한 것을 논의할 수 있는 그 선두에 보수의 선두를 주겠다라고 제안했는데 지금 홍 시장의 어떤 그런 행보들은 그런 기회를 차버린 거예요. 제안한 건 팩트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럼? 제안은 있었던 건 같아요. 네. 네, 그럼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도 직접적으로 홍 시장 막걸리 한잔 합시다 라기도 했고 홍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이다 보면서 극찬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손을 내민 것이고 그 손을 거부한 거는 홍 전 시장이기 때문에 그는 그의 선택이죠. 근데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이런 만남의 과정 D-14에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네.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그 다음에 당권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홍 전 시장의 손에 주지 않았냐라는 걸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고 그게 본인한테는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손 내밀어서 얻는 이득보다 그게 자기는 훨씬 낫겠다라는 판단이라서 저는 또 모읍니다. 홍준표에. 왜냐하면 정기 은퇴를 몇 번 합니까? 정기 은퇴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국민의힘 은퇴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공범이 되는 건데 공범으로서 정기 은퇴를 할지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어떤 보수 대통합의 어떤 마중물이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향후 홍준표 전 시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아침엔 피플,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먼저 첫 번째 인물,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허은하도 이재명 지지, 좁아진 제3지대 각자 도생이다라는 겁니다.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죠. 개혁신당의 대표였었던 허은하 전 의원, 국민의힘이었다가 개혁신당 갔는데 여기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영상 같이 보실까요? 국민의힘도 개혁신당도 결국 가짜 보수, 가짜 개혁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 종식에 대한 목소리를 끝까지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재명 후보가 일관된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허은하! 네, 되는 집은 다르죠? 네. 마지막 이재명 후보. 되는 집은 다르죠. 네.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 사실 허은하 전 의원만 지지를 선언한 게 아니죠. 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탈당하고 지금 이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세밀의 이 고문이었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탈당을 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라고 하기 전 이 전 또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도 했었죠. 그랬는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다. 그리고 조금 전분 허은하 개혁신당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그리고 문병호 전 의원도 곧 탈당을 할 예정이 탈당해서 지지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이재명 후보의 승리가 좀 더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당을 바꾸는 건 단순히 뭐 대선의 승리 정도만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홍준표 전 시장 뭔가 약조를 받지 않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약조를 받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조를 받았을 수도 있죠. 네. 이 정치권이라는 게 사실상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고 세상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뭐 무작정 정말 민주당이 갑자기 좋아지고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참된 뭐 어떤 보수주의자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근데 약조를 한다 그러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각자 뭐 지도부라든지 캠프에서 판단을 했겠으나 네. 최소한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외연 확장은 통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상 저분들의 면면을 보면 그쪽 당 내부에서의 상처를 다 입은 분이잖아요. 뭐 김상우 의원도 지금 사실상 국민의힘에 있었어도 권선동 원내대표가 탈당해라. 개혁신당의 허은하 전 대표, 김영남 의원도 이준석 대표에게 뭐 말하자면 상처를 입었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꼭 뭐 자리를 보장받고 왔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래. 네. 사실 또 서로 자리를 보장을 받았다고 한들 지금 그게 공개적으로 나올 일은 또 아니긴 하겠죠. 두 번째 인물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 누구냐? 네. 이번에 이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죠. 권영국 후보입니다. 권영국 후보 기사 같이 볼까요? 네. 김문수 저격수 진보의 존재감을 좀 보여줬다라는 얘기가 TV 토론 이후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세계인 노동자들과 함께 트럼프와 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트럼프에게 레드카드를 보냅니다. 다시 보냅니다. 네. 사실 민주노동당 이 당 세로만 따진다고 한다면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비해서 사실 당세가 좀 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지만 굉장히 이번에 존재감을 확실하게 TV 토론을 통해서 또 드러냈다라는 평가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좀 영상으로 보긴 했습니다만 유주진 위원님. 예. 김문수 후보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악수를 청했는데 죄송합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게 악수를 하지 않고 뭐 이게 약간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사답지 못한 거죠. 같이 공정한 룰을 따라서 법과 제도에 따라서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경쟁하는 후보라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특히 김문수 후보는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강도 높게 정말 목숨을 걸고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을 했던 선배입니다. 그런 김문수 후보를 단지 당이 다른 이유만으로 저렇게 무시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상당히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재감으로 따지면요. 과거에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제일 두드러졌었어요. 존재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사상과 철학이 옳은지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토론을 보면서 대한민국 2025년에 이렇게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후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요. 권영국의 대한민국이 되지 않는 걸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와 맞서겠다, 더 규제를 강화해서 기업을 옥죄겠다. 저는 권영국 후보의 존재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온건하고 통합적인 정치가 돼야 되는데 조금 너무 왼쪽으로 가 계셔서 좀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권영국 후보에 대해서 존재감을 보여준 권영국이다라는 제목에 대해서 존재감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정희 의원 예전에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때 존재감 더 컸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사실 이 모든 유권자들마다 TV 토론을 보면서 판단하는 부분이 다 좀 다른 부분이 있겠죠. 정말 꼭 14일 남았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